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99페이지 계약서 작성입니다. 199페이지 대표 유형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 갑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을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갑과 을은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갑은 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했는데 법에는 없지만 판례는 개업공개사는 고도의 주요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가 있습니다. 성관주요무라는 것은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만 지키면 되죠.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잘못해서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판례가 나오지 않고 의뢰인의 가실비율 50%를 상계하고 50%를 배상함이 상당하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나옵니다. 성관주요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된다 했는데 A 지분만 그래하면 A 것만 적으면 되죠. A의 인적사항만 적으면 되잖아요.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 안 받아도 되잖아요.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 받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매매 계약 체결 시 매매 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갑이 X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업에서 개업공개사 분들은 이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잘 받고요. 그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다 적어줍니다. 공부에 있는 거는 확인을 다 하죠. 현실적으로도. 그러니까 꼭 저당권 이런 걸 확인을 해줘야 되죠. 사실 확인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확인했는데도 위험해도 뭐 위험하다 이런 말은 굳이 개업공개사가 사실 안 해도 그게 건저당 채권 제후금액 얼마 언제 몇 년 몇월 설정되어 있음 이렇게 하면 개업공개사가 나중에 의뢰인이 너 위험하다는 말은 안 했잖아 이렇게 해도 그거 가지고는 항변할 수 없죠. 위험하든 안 하든 거기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봐야 돼. 모르면 의뢰인이 개업공개사한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게 판례가 있다고요. 개발제한구역이라고만 적어주면 되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무슨 행위를 한다 못한다까지 구체적으로 다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할 의무는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판례도 있다고요. 그냥 용도 지역 지구구역만 적어주면 되지 개발제한구역 뭐 이런 게 제1종 전용 주거 지역만 적어주면 되지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얼마고 건폐율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매매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민법 내용이죠. 1번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중개를 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개업공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상대방 개업공개사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없다 했는데 단독으로 할 수 있죠. 한 명이 거부하면 옛날에는 이게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매도 측 개업공개사가 매매계약서도 적고 확인설명서도 적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도 제출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매도 측 개업공개사는 다 했는데 매수 측 개업공개사가 30일 이내에 가서 전자서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둘 다 처벌받았다고요. 그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한 명이 거부하면 자 오늘까지 신고해야 되는 날인데 안 하면 저 혼자 하겠습니다. 안 하면 둘 다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둘 다 받아요. 한 명만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자를 남겨놔야 되겠죠. 나중에 원망 들을 수 있으니까 오늘까지 전자서명 하셔야 됩니다. 계속 독촉하시는데도 도저히 안 하셔 할 수 없이 저 혼자 오늘 하겠습니다. 이런 거 문자 남겨놓고 통화하고 이렇게 근거자료를 남겨놓고 혼자 해야 되게 하면 되겠죠. 혼자 하려면은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단독으로 하려면. 2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민법 판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매매 대금은 10억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주 소액인 10만 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매도인은 그 10만 원 가압류 말소하기 전에는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소유권인지를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받아 가지고 매도인이 확인해야 되므로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죠.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15번 16번에 있잖아요. 지금 한 말이 55번 55번이 아니고 52번 15번 16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2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3번 공부상 총 면적을 표시하고 평당 가격을 기재하였다면 항상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본다. 이게 시험 기출문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평당 가격 이런 말 좋지 않습니다. 척관법을 쓰는 게 아니라 미터법을 쓰니까 제곱미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게 평이라는 말을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어쨌든 단위 면적당 금액을 기재하였다 하여 항상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가격 산정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면 필지 매매로 본다고요. 한 필지 전체를 매매한 것으로 봅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필지 매매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만약에 매수인이 이거 나중에 청량해가지고 100평이라고 했는데 100평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청량해가지고 100평 넘으면 정액 돈도 주고 모자라면 돈도 돌려받는 걸로 그렇게 특약 찍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감액 청구만 할 수 있다면 죽으면 매도인이 기분 나쁘잖아. 그럼 면적도 많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개업공개사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중간에서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돼요. 한쪽 편을 들면 나중에 중개보수 받기 힘들죠. 만약에 청량해가지고 면적 90평밖에 안 나오면 10평에 대해서는 감액 청구하기로 한다 이러면 매도인이 불만이 있잖아요. 면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아무 말 없으면 그냥 필지 매매를 하면 됩니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를 하기를 원하면 특약으로 명확하게 적는 게 좋아요. 나중에 청량해서 면적이 다를 경우에는 그 다른 부분만큼은 정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특약에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둘 다 불만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당사자 간에 아무런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추정된다 했는데 해약금으로 추정되죠. 따라서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기 전까지. 단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계약 해제는 불가능하죠. 이행의 착수란 돈 주러 갔는데 만나지 못해서 못 줬다 하더라도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날짜보다 먼저 입금시켜버리면 이행 착수 해당돼야 안 돼요. 말날 원래 중도금 날짜인데 미리 입금해버렸어요. 그래도 중도금 지급한 걸로 인정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매도인데 계약 깨고 싶으면 빨리 통장으로 보통 입금하기로 한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통장 폐쇄시켜버리고 입금 안 되게 막아놓고 해제 통보를 해야 돼요.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지금 10억에 팔았는데 지금 15억 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 그러면 계약금 1억 받아도 1억 물어주더라도 그러면 1억 받았는데 받은 돈 1억에다가 1억을 더 보태서 2억 돌려주잖아요. 그리고 매도인이 해제할 수 있잖아요. 계약을. 이런 경우 해약금이 1억입니까? 2억입니까? 받은 돈 1억. 내 돈 1억 더 보태서 2억 돌려주고 계약을 깬다고요. 매도인이. 그럼 해약금은 1억이다 2억이다? 해약금은 1억입니다. 계약 금액만큼을 해약금으로 추정하잖아요.
돌려주는 거, 보태서 돌려주는 거 1억 이게 계약금이라고요. 앞에 받은 1억은 이건 받은 거 돌려주는 거고요. 계약 금액만큼을 해약금으로 추정하잖아요. 계약금의 배액을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고 1억 받았다가 2억 돌려주면 해약금은 1억이라고요. 라고요? 받은 거 돌려주잖아요. 받은 거. 매수인한테 받은 거 돌려준다고요. 난 쉬는 시간에 이야기해요. 지금 녹화하고 있어서 나중에 쉬는 시간에 흥분하지 마시고 쉬는 시간에 이야기합시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라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 되죠. 약정 해제나 법정 해제 사유에 해당되면 가능하겠지만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일방적으로 깰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중도금을 지급하는 게 좋아요.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현업에서 보면 매매는 중도금을 보통 지급하기로 하는데 임대차 같은 경우는 계약금 걸고 바로 잔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이게 지금 나는 이거 지금 새 다른 데 또 다 구해놓고 지금 제 아는 지인도 그렇게 했어요. 집을 팔았는데 계약금만 받고 바로 잔금 받기로 했나 봐요. 근데 중간에 이게 뭐 산 사람이 못 사겠다, 뭐 이거 새 놓으려고 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고 뭐가 어째서 못 사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계약금도 많이 받지도 않았어요. 지금 매덕인데 1,000만 원도 안 받았나 봐요. 한 500만 원 받았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팔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 또 산 거예요, 집을. 골치 아프죠. 그러면 계약금 뭐 500만 원 받았으면 그 1,000만 원 받아봐야 골치 아프다고 다른 데 계약 깨려면 자 거기는 또 계약금 한 2천만 원 걸었어요. 예를 들면 그럼 2천만 원 물어주려고 하면 1,500 손해잖아요. 지금 골치 아프다고. 이게 소송해서 뭐 받아내고 이게 소송비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중도금을 일단 지급해버리면 계약을 깨기가 힘들잖아요. 아니면 꼭 중도금을 지급 안 하려면 계약금을 1,000만 원 주면 계약금을 반드시 10% 줘야 된다는 명문 규정은 없죠. 관행이 계약금은 보통 10% 정도 받잖아요. 그렇게 받는 게 좋아요. 계약금은 한 10%, 중도금은 40%나 50% 이 정도 받는 게 적절해요. 계약금을 조금 받으면 배액 상환하고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많다고요. 뭐 몇백만 원 했으면 다른 데 돈도 준다면 계약 깨질 가능성이 많죠. 또 매수인은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면 또 안 살려고 하겠죠. 올라가면 매도인이 안 팔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도금 지급하는 게 좋고, 꼭 중도금 지급하는 게 번거로우면 그냥 계약금 1,000만 원 걸면서 계약금은 500이고 나머지 500은 중도금으로 하기로 한다. 특이하게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요. 그럼 중도금 지급됐기 때문에 계약 깰 수가 없고요. 또 계약금을 매매 대금에 비해서 과도하게, 만약에 매매 대금 1억인데 계약금 5천만 원 걸었으면 판례는 통상 10%를 초과한 나머지 4천만 원은 중도금으로 본다. 그러므로 계약금만 걸었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을이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한 후 을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갑은 을이 X 토지를 정에게 다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중매매죠. 민법 내용입니다. 이중매매한 겁니다. 기억, 정이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음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을과 정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알았다 하더라도 악이죠. 알았다는 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병의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도금까지 지급했으면 원칙적으로 해지 불가능이죠. 계약금만 줬으면 가능하겠지만 니은 틀렸고요. 디귿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 정 중에서 소유권 이전넘기를 먼저 하는 자가 X토지의 소유자가 됩니다. 맞습니다. 디귿 하나 맞네.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권리 변동 없기로 한다. 다른 데 팔아먹는 것도 권리 변동이잖아요. 이런 걸 특약으로 적는 게 좋아요. 임대차 하면 또 중간에 대출을 해먹는다든지 이렇게 못하도록 일체 권리 변동, 뭐 매매, 전세 또는 뭐 대출 이런 거, 저당권 설정, 건저당 설정 이런 거 일체의 권리 변동이 없기로 한다. 이런 걸 특약을 적는 게 좋다고요. 사기꾼들은 이중매매 여러 사람한테 팔고 이런 경우 보통 일반 매매에서는 잘 없는데요. 분양이 이중분양하는 게 많더라고요. 여러 사람한테 지금 돈이 급하니까 지금 공사비 주고 해야 되니까 막 여러 사람한테 분양을 해가지고 문제 생기는 게 가끔 뉴스에 많이 나와요.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01페이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이게 지금 30회부터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전자계약 시스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동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러 갈 필요 없고 해제 신고하러 갈 필요 없고 주택 임대차 신고하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됩니다. 해제 신고도 시스템에서 그냥 해제하면 됩니다. 이번에 6월 1일부터 생긴 주택 임대차 신고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계약서와 확인설명서가 보존된 경우에는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전자적으로 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를 다 적어봤는데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딱 초기 화면에 특징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적어놨어요. 경제적이다.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내용은 법에 있는 내용이고 그 외에 이런 내용들은 법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에 없는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했죠. 법조문에 있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확정일자 따로 받을 필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주택 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종이 계약서 따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 이게 시험에 나올 지문이라고요. 다만 이거는 그 홈페이지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인데 편리한 이유는 왜 편리하냐면 종이 계약서 따로 보존 안 해도 되니까 도장 없어도 됩니다. 전자서명하면 됩니다. 휴대폰, 본인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본인 휴대폰이 있어야 돼요. 부모 거, 배우자 거 안 됩니다. 본인 휴대폰이 있어야 됩니다. 안전한 이유는 왜 안전하냐면 신분증을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외에 본인 휴대폰 인증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남의 물건 팔아먹고 이런 사기꾼들이 하기는 힘듭니다. 전자계약은. 우리 뭐 인터넷에서 물건 사도 본인 인증 이런 거 휴대폰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거친다. 그럼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한다고 해서 만약에 본인이 아닌 사람하고 계약 체결했으면 개업공개사는 전혀 책임이 없다. X입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 휴대폰 확인을 통해서 한 번 더 인증을 받기 때문에 더 안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신분증, 이 전자계약서 작성하더라도 개업공개사는 신분증 같은 걸 본인인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신분증 확인할 필요 없다. 전자계약서 적을 때 이렇게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는 매수인하고 임차인에게만 혜택이 있습니다. 매도인이나 개업공개사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매수인에게는 대출금리를 할인해 줍니다. 지금 0.2% 할인해 준다고 했는데 시험에 0.2%, 0.3% 이런 거 내기 어렵죠. 그 보면은 홈페이지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대출은 정책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금리 할인을 해줘요. 지금은 0.2% 정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또 법무사 등기 신청 대행 보수를 30% 할인해줍니다. 법무법인하고 제휴가 돼 있어서 MOU 체결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경제적이라고요. 매수인이나 임차인한테는. 그리고 그냥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시스템에 운영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토지도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하고요.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법조문에 있는 거 아닙니다. 실제 운영하는 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직거래 간에는 불가능하고요. 개업공개사를 통한 중개거래만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도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네? 강제는 아닙니다. 강제. 권고사항이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는 안 하지만, 마찬가지 뭐 예를 들면 우리 물건 살 때도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죠. 근데 신용카드 모든 사람이 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데 예를 들면 가맹점 가게를 하는 중개업소에서 지금 가맹점 가입을 지금은 거의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모든 그게 신용카드 쓰는 게 거의 일상화돼 있다면 나만 가입 안 할 수는 없겠죠.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안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근데 가게들 전부 다 식당 같은 거 가맹점 다 가입돼 있잖아요. 신용카드 아니고 나는 가맹점 가입 안 돼 있으니까 현금만 주세요 해도 불법 아니에요. 가맹점 가입 안 돼 있으면. 가맹점 아니고 가맹점 가입은 돼 있는데 현금을 차별하면 여신금융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아예 가입 안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면 손님은 카드는 안 되고 현금밖에 안 됩니다 하면 나 카드밖에 없는데 다음에 와서 줄게 하고 가면 돼요. 카드 되는 줄 알고 왔는데요. 카드 안 된다고 그러면 써붙이 놓죠. 이렇게 하면은 밥은 다 먹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현금 없다면. 그러니까 다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중개업소도 카드 가맹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카드 할인을 해줍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기는 좀 어렵고요. 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카드로도 중개보수 결제 가능한데 단 그 중개업소가 가맹점 가입은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요. 가맹점 가입 안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했죠. 자, 201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전자계약 옳은 것은 했는데 시도지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정보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2차 과목은 국토부 장관인지 시도지사인지 시장군수구청장인지 이런 거 누가 하는지 행정청 묻는 거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소관청이 한다 뭐 누가 한다 이런 거. 그래서 전체적인 전국적인 체계니까 이거는 시도만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관리 운영하려면 국토부 장관이 해야 됩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거래 가격을 위한 검증 체계 구축 운영도 국토부 장관이죠. 검증 체계에 의해서 검증을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 했는데 인터넷으로 하니까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합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은행 법용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가능한데 이 전자계약서 적는 거는 은행 법용 가지고는 안 되고요. 사업자 법용이나 특수목적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경우 4번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으로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 인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더라고요. 제가 전자계약서를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 보니까 문자가 오더라고. 24시간 안에 확정일자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오더니만 한 10분 지나니까 확정일자 부여됐습니다. 필요하시면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 열어보니까 스탬프 도장 찍혀 있더라고. 동주민센터장 해가지고 내가 우리 동사무소에 가 받는 것처럼 그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고 주택임대차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받으러 동사무소 갈 필요도 없다. 4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202페이지 5번 전자계약 장점입니다. 장점. 계약서 위변조 방지다. 위변조. 국가에서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제가 작성해 보니까 위변조가 타임스탬프라고 이게 도장이 두 개를 찍혀요. 타임스탬프, 시점 확인필. 한글로는 시점 확인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점 확인필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일반 계약서는 위변조할 수 있어요. 계약 날짜 바꿔가지고 다시 계약서 써도 언제 적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약이 전자서명까지 완료되고 나니까 시점 확인필 1이 있고 2가 있는데 1에 노란 물음표처럼 이렇게 노란 물음표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시점 확인필. 그러면 계약 성립된 시점이 나와요.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계약 성립됐다 딱 지켜버려요. 위변조 불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임대차 계약이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시점 확인 2에 이렇게 물음표가 노란 물음표가 칠해지고요. 노란 물음표던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노란 물음표 이런 게 생기고요. 만약에 매매 계약이면 실거래 계약 신고 수리가 되면 이게 노란 물음표가 생겨요. 그럼 실거래 계약 신고 필증은 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한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또 별도의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신고 필증을 출력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변조가 타임스탬프 몇 년 몇 월 며칠에 계약 성립되고 몇 년 몇 월 며칠 확정일자 부여됐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접수됐다. 다 찍혀 있기 때문에 위변조 불가능입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위변조도 불가능하고요. 안전하다. 아까 이 안전성 있었죠. 그 다음에 니은 실거래가액 신고서 따로 제출할 필요 없다고 했죠. 니은 맞고요.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 처리되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부실한 확인 설명을 막을 수 있다. 그 자주 하는 질문에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은 한글 파일로 자주 하는 질문을 올려놨는데요. 부실 이게 법조문에 있는 건 아닌데 확인 설명을 막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해보니까 확인 설명서에 빈칸이 있으면 스페이스바 다음 칸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이게 인터넷에 빈칸을 무조건 채워야 다음 칸으로 빈칸이 다 차야 다음 칸을 적을 수 있다고요. 그럼 예를 들면 도로에 확인 설명서 서식에 보면 도로에 몇 미터 도로에 접혀져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는 그냥 종이 확인 설명서는 이거 비워놔도 되지만 거기는 반드시 적어야 돼. 해당 사항 없음, 맹지, 도로에 접해져 있지 않음 이런 걸 적어 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넘어간다고 다음 칸을 채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을 부실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적으면은 다음 칸으로 안 넘어가니까 그 적혀져 있으면 손님이 보고 뭐요? 이거 지금 도로에 안 접혀져 있다고요? 맹지라고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적혀져 있으면. 그래서 부실 확인 설명을 막을 수 있고요. 미음에 개업 공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 확인으로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개업 공개사 아닌 사람은 전자계약서 작성 불가능이라고요. 이게 공동인증서 이런 거 받아야 되는데 나무자격증 빌려서 하는 사람이 빌려준 사람한테 이런 것까지 해달라 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등록관청이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전자계약서 작성을 안 하는 중개업소 위주로 단속 나가겠다 이렇게. 그럼 분명히 무등록 중개업자거나 빌려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작성 가능한 중개업소 2천에도 많이 있는데요. 이게 들어가서 한번 인터넷에 지금 한번 휴대폰을 치보세요. 부동산 거래 부동산 지금 한번 치보시라고요.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치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 위에 보면은 중개사무소 찾기라고 있어요.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한 중개업소 명단이 나와요. 저도 제 지인을 전자계약서 작성해달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대출금리가 0.2% 할인되면 500만 원 이상 전략이 돼요. 모기지론 장기 20년 이상 계약했다고 보면 이자만 500만 원 이상 할인이 된다고요. 근데 계약서 다 적고 나서 가서 계약금, 가계약금까지 다 벌써 쏘아버리고 왔더라고요. 제가 전자계약서 작성하라고 했더니. 그래서 가계약금 걸고 나서 전자계약서 작성합시다 하니까 계약공개사가 미리 이야기하죠. 계약하기 전에. 안 됩니다. 우리는 전자계약서 작성 안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하다고 홈페이지는 적어놓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중개보수도 협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협의 지금 0.9 범위 내에서
이미 확인 설명서에 찍혀버리고 나면 협의를 잘 안 하려고 그래. 개업공개사가 미리 이야기하지 왜 이제 와서 하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자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먼저 이게 홈페이지에 가서 명단 그 중개사무소 가능한 중개업소 전화해가지고 저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가려고 하는데 전자계약서 작성 안 되면 이용 못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물으면 예 됩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중개보수 받으려고. 근데 이미 계약서 다 써놓고 전자계약서 계약금까지 가계약금 다 걸어놓고 전자계약서 작성하자면 개업공개사 귀찮아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해봐가지고 제가 편리하다고 했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강의하니까 연수교육하니까 네가 아무리 헛소리 해도 나는 불편하다 하고 팔짱 딱 끼고 눈 감고 이렇게 교육 듣고 있더라고요. 이천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보수적이더라고요. 여기도 강의해보니까 미동도 안 해요. 움직임도 없어. 네가 아무리 헛소리 해도 나는 네 말 안 듣는다 딱 이런 표정이에요. 좀 이거 해보면 경기 남부에서는 안성이 좀 그렇고 평택은 안 그런데 안성, 이천 이런데 포천은 또 좀 외지 사람이 많이 살더라고요. 연천군 이런데 해보니까 엄청나게 보수적이더라고요. 보수라는 게 뭡니까? 보호하고 옛 것을 지키는 게 보수예요. 보수. 네? 지킬 숫자에 보수는 보호할 보자고요. 옛날 걸 전통을 지키는 게 보수라고요. 나이 먹으면 다 보수적으로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나이 먹으면은. 자, 그래서 정답 5번 다 맞습니다. 무자격자 신분 확인 전부 공동인증서 받아야 되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예 이거 공동인증서 받을 수도 없죠. 개업공개사만 적법한 개업공개사만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개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3페이지 계약서 검인제도입니다. 이건 또 여기까지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검사하고 도장받는 게 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인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스탬프 도장 찍어줍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참 잘했어요. 저는 참 잘했다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냥 범인 이렇게 도장 찍어 받았던 것 같은데 요즘이야 참 잘했다. 옛날 시골에서 잘했다 소리 잘 안 해요. 옛날 깽이 자루로 가지고 두드려 맞고 이렇게는 많이 해봤지만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맞는 게 재밌더라고. 어릴 때는 막 그 웃으면서 자꾸 맞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분노에 차서 선생님이 때렸던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사랑의 매가 아니고. 근데도 막 재밌었어요. 맞는 게. 집에 가서 말했다면 부모님한테 혼나. 선생님한테 선생님 말 안 듣고 해가지고 맞았다고. 옛날에는 선생님 다 대학 나왔고 뭐 그 시골에 부모님들은 다 초등학교도 안 다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검인하면 검사하고 도장 찍어주고 몇 년 몇 월 며칠 이천시장 인 여기다 스탬프 도장 그 뭐 노란 네모난 도장 이런 거 찍어주더라고. 그게 검인이에요. 검사하고 도장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검인이라는 게. 근데 이게 안 중요한 이유가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됐어요.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으면 검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검인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요.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검인 받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계약이 아닌데도 검인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판결서,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이런 거 검인 받아야 됩니다. 판결서,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받아야 됩니다. 경매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이거 검인 받아야 되는데 판결서 중개와 친하지 않죠? 증여도 중개와 친하지 않습니다.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요. 그리고 매매는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으면 검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중개와 친하면서 검인 받는 거는 교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도 교환 중개 해달라는 사람은 있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교환 중개하면 99% 중개 사고 납니다. 제가 교환 중개 해달라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DMZ 안에 있는 땅하고 남대문에 있는 포장마차 교환해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포장마차 불법, DMZ 안에 있는 땅 개발해요 안 해요? 통일되면 개발해요 안 해요? 그래도 안 합니다. 영원히 안 합니다. 개발하려면 북한에
벌판 국가 땅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나무가 많기 때문에 DMZ는 절대 개발 안 합니다. 그럼 둘 다 못 쓰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등가 교환을 둘 다 1억씩 교환하면 그래도 그나마 뭐 돈을 주는 게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개업 공개사 중에서도 약간 지금 12만 명이 개업을 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사람이 많다 보면 사기꾼도 있을 수밖에 없죠. 어느 조직이든. 그럼 사기치 가지고 요거는 1억 5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보충금을 더 지급하라고 한다고요. 그래 놓으면은 5천만 원 이거 준 사람은 억울하다. 이게 포장마차 가치를 1억 5천으로 책정했는데 불법 포장마차 지금 단속돼 가지고 지금 철거하게 생겼다고요. 근데 돈을 5천만 원 지급했어요. 그럼 준 사람은 불만 있고요. 5천만 원 받아 가지고 이거 이제 이 포장마차 주인하고 개업공개사하고 보통 반반 2,500씩 나눠 먹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교환하면 무조건 나중에 중개사고 납니다. 교환은 왜 하겠어요? 최악. DMZ 땅 아무리 팔라고 해도 안 팔리니까 이거보다는 그래도 포장마차라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낫겠지 생각해서 교환하는 거라고요. 포장마차 하는 사람은 이게 불법이라서 맨날 도망 다니고 피곤하니까 그냥 차라리 땅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더 낫겠지 싶어서 교환한다고요. 그냥 교환 중개하는 일이 없다고요. 이론적으로는 교환만 금인받습니다. 개업공개사와 중개와 지나면서. 자, 203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계약서를 작성한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 계약서에 금인을 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관련 대법원 규칙 1조에 보면 금인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금인을 신청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요청이 있어도 거부해도 됩니다. 법무사한테 이야기하세요. 법무사가 어차피 등기소에 가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법무사한테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럼 법무사들은 이게 금인 받아주면 한 10만 원 정도 받아요. 돈을. 근데 개업공개사는 대신해 주더라도 돈 받지도 못합니다. 관행적으로. 법무사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면 돼요.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할 의무는 없습니다. 2번 저당권 금인받아야 된다. 저당권 금인 안 받고요. 매매, 교환, 승역, 판결서, 화해조서 이런 것만 금인받습니다. 단 매매는 실거래에 신고하면 금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매매도 실거래에 신고 안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건축법상 허가받은 분양권은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금인받아야 됩니다. 물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금인 안 받습니다. 매매라 하더라도. 교환이라 하더라도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금인 대상이 아닙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병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금인 대상이 된다. 예, 본등기할 때 금인받습니다. 가등기할 때 받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요즘은 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실거래액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았으면 금인받을 필요 없다. 실거래액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금인받아야 됩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갑이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도 금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없다 했는데,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신고 필증이 있으면. 4번 틀렸고 5번 병으로부터 금인 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금인을 할 때에는 계약 내용의 진정성 확인해야 된다. 진정성 X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0번에 보면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이 6가지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뿐이지 실거래 가격 1억 맞습니까? 통장 입금표 가져와 보세요.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도 등기관이 전부 실질적 심사 안 하고 형식적 심사만 하죠. 마찬가지로 등기 특별조치법이잖아요. 그래서 형식적 심사만 한다고요. 실제 거래 가격이 맞는지 확인 안 한다고요. 옛날에 등기법에서도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질 심사권이 있었어요. 지금은 전부 형식적 심사만 하죠. 진정성, 실질적 심사해야 된다. X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6번 204페이지 금인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당사자가 교환계약이네요. 낙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 남기 프린트 10번에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거래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지금 직거래라고 했죠? 당사자 간의 교환계약이잖아요. 개업공개사 없으면 개업공개사는 안 적어도 된다. 개업공인계사가 있을 경우에는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이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가 금인 신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문제 내드린 거에 보면 임대차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몇 번에 있나요? 몇 번에 있는지 지금 번호 모르겠는데 임대차 신고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런 문제 있죠? 주택 임대차 신고 6번에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거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안 들어간다고요. 왜? 임대차 신고 의무는 개업공개사에게는 없거든요. 안 들어가요. 근데 또 시험에 나왔던 게 토지거래 허가신청서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들어가야 된다. X로 나왔어요. 안 들어가요. 안 적어도 된다고요.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네, 제가 만든 거예요. 직접 만들었으니까 문제 좋죠. 시중에 있는 거 시중에 있는 거 베낀 게 아니고 제가 다 만든 거예요. 그거 만드는데 하루에 3문제 만들어가지고 3일 걸렸어요. 10문제 만드는데. 만드는 게 힘들기 때문에 잘 안 만들고 그냥 나왔던 거 다 베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만든 거예요. 신선하죠. 그래서 약간 너무 쉬운 것만 하니까 더 이상 배울 거 없다 하고 또 교만해지고요. 그래서 약간 또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약간 어려운 것도 풀어보고 다양한 걸 풀어봐야 돼요. 물론 어려운 것만 볼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건 일단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법을 80점 이상 고득점 하려면 다양한 걸 다 풀어봐야 돼요. 이것도 뭐 특별히 이해 안 되는 거는 없어요. 이해 안 되거나 잘못된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 거래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되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적어야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는 적어야 됩니다. 해제 신고도 개업공개사가 의무는 없죠. 해제 신고는 매매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금인도 개업공개사가 반드시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6번의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7번도 뭐 답이 4번인데 진정성 확인이 아니라 형식적 심사한다고 했잖아요. X고요. 4번이.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8번. 시험에는 거의 오늘 한 거 다 합해서 지금까지 한 거 다 합해서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예요. 이제 9월 달부터는 아마 거의 이 부분은 안 할 거예요. 이제 8번 틀린 것은 했는데 금인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청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인데 중개업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는 중개업자가 2014년도에 바뀌었는데 7년이 됐는데도 이대로 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왜 이거 안 바꿉니까 물어보니까 이거 이제 별로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금인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개업자라고 돼 있는데 2014년도에 개업공개사로 공인중개사법에는 바뀌었습니다. 2번 금인 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전본을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3번 틀렸습니다. 실거래가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은 경우에도 금인받은 것으로 보죠.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 시장 등이 읍면동장에게 금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5번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된다, 간주한다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이런 것도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벌칙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벌칙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벌칙까지만 보면 됩니다. 이런 거 벌칙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요. 자, 10번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가 등기 신청서에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냥 무상으로 증여해 주는데 증여해 주면서 증여라고 안 줬고 부모 자식 간의 매매라고 이게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면 실제로 자식한테 돈도 안 받으면서 돈 받은 것처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잖아요.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000만 원이 아니고. 탈세 목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탈세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중간 생략 등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2번이 그래서 틀린 정답인데 시험에 이런 게 거의 잘 나오지는 않는다. 3번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 의무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60일이라는 숫자 우리 암기 프린터 37번에 있습니다. 37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있고요. 60일 이내,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이니까 잔금일이죠.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면 취득세 표준세율 빼기 2%, 표준세율이 4%죠. 그러면 2% 곱하기 5배니까 10% 과태료 부과합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면. 자, 그 다음에 4번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증여계약 이런 게 일방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효력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전부 등기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 해야 됩니다. 5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현업에서는 보면 모두 생략 등기라는 말을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죠. 모두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가 아니라 모두 생략 등기, 등기법에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모두 생략 등기. 요즘 뉴스에 보니까 야당 대표가 모두 발언을 생략했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모두 발언. 처음에 하는 발언이죠. 처음을 생략했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을. 모두 생략 등기는 중간을 생략하는 게 아니라 다가구 같은 거 이런 거 원룸주택 이렇게 많이 한다고요. 땅에다가 건물 지어가지고 사용 승인 받기 전에 건축주 변경 신고해가지고 매수인이 그냥 건물 지은 것처럼 토지만 거래해가지고 그냥 건물을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고요. 그게 중간 모두 생략 등기라고요. (10번의)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한 내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진도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는 게 시험에 4문제 나온다고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 다음에 경공매, 매수신청들이 최소 4문제 나와요. 지금 우리 문제 지금 208페이지, 209페이지 보니까 이게 바뀐 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208페이지 12번에 5번 서울에서는 1억에 3,400이 아니라 1억 5천에 5천만 원까지로 바뀌었죠. 근데 해설해 보니까 이게 바뀐 걸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12번, 14번 문제 이런 게 우리 암기 프린트는 몇 번에 있어요? 바뀐 게 보증금 바뀐 게 29번에 있나요? 어, 29번에 있잖아요. 29번에 보면은 거기에 서울인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 5천만 원까지 과밀억제권역은 1억 3천에 4,300만 원까지 나누기 3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파주 2천, 평택은 7천만 원에 2,300만 원, 기타 지역은 6천에 2천만 원까지인데 지금 우리 책에는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반영 안 된 거는 제가 내드린 프린트 보고 미리 좀 끝까지 다 공부해 오십시오. 다음 주에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